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녹화를 하는 날 안철수 씨와 오세훈 씨가 단일화 투표를 해서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를 갖고 오세훈 씨로 결정을 냈죠.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압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 지지도니 이런 조사를 발표를 하죠. 이거 역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 않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론이 형성이 돼서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주정치에서 영향을 주는 것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하냐, 여론조사가 또는 여론을 도리어 왜곡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정치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여론조사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깊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노선을 결정하거나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여론조사와 우리나라의 정치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정치 분석이 아니라 여론 분석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국 리서치에 있는 정원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당 TV를 전에 보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정원울 박사께서는 저희 당의 당원들의 그 분석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한번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요새 바쁘신가 봐요? 좀 바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바빠지시는 거죠? 보궐선거도 있고, 이제 차기 대선도 있고,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하는 네. 그 여론조사들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보죠. 안철수 씨와 이제 오세훈 씨 저렇게 경선을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거법상 그 정당 간 연합 후보를 낼 수 없고, 그러니까 꼭 정당은 자기 후보만을 낼 수 있지 다른 데는 못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결선 투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시작을 한 거죠. 여론조사에 의해서 단일화 투표를 결정한다. 이런 것이 그때 한번 처음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17년, 18년이 지났는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 정치권의 당연한 관행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보면서 이상한 것이 그쪽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당이나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저쪽 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만약에 오차 범위가 보통 3%씩 이렇게 나는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얘기는 맥시멈 6%까지도 같은데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51대 49가 나왔다. 그 얘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둘이 같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좀 이상한 이런 어때요? 이게 여론으로 이렇게 후보 정하고 결과 정하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론조사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공직자 후보 선출이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계기는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여론조사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정치 연합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민자당 합당처럼 합당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BJP 연합처럼 아예 이제 당과 당이
그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음. 배분하고 어떤 정책을 펴고 이런 것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서 이제 그 정치 연합이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 정치적인 어떤 타협 결정을 통해서 그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었다면 2002년도 단일화 과정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정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쓴 게 이제 그 여론조사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이 정당의 정치인으로 활동하지도 않던 사람이 개인의 인지도를 갖고 그 상대방 후보한테 야 내가 이 유명한 사람이고 나도 그냥 여론조사 해보면 10% 나오니까 나랑 단일화를 해라고 강제하는 이상한 모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오차 범위에 붙었을 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오차 범위가 6%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내라는 건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뒤바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럼요. 의미거든요. 얼마든지 나온다는. 그렇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두 후보가 이제 누가 우위인지 그 확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그 가위바위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는 거와 사실은 확률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선거와 이제 여론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다른 한 축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당이 유권자와의 어떤 그 연계가 낮으니까. 자꾸 멀어지고 네. 이제 그 괴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이제 그 정당 기능을 통해서 이제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정당성 차원이나 혹은 굉장히 사실은 가격 대비 효율성은 높은 거죠. 그 조사 비용을 가지고 어떤 이런 큰 결정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효율성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이 저는 이제 좀 손쉬운 선택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정당이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풀어야 될 어떤 과제들을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 방법에 맡기는 그래서 저는 정치의 어떤 외주화 과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효율성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데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그대로 이제 편법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부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정확한 거냐, 뭐 왜곡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표하는 거는 지금 응답률이라고 발표하는 건 사실은 협조율이거든요. 네.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간 네. 이제 그 비율인데 거기에다가 애초에 그 번호, 그 선정했던 번호를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대체했느냐, 네. 그 비율을 이제 곱한 게 이제 국제 네. 기준이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지금 이제 뭐 퓨 리서치 뭐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저희도 지금 그 8에서 한 그 10% 내외.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건다고 치면 우선 전화기를 드는 율, 예, 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응하겠다고 하는 율,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결국은 말하자면 그 두 가지를 다 감안한 그 퍼센티지가 한 8% 정도 네, 나온다. 8에서 10% 정도고요. 그 기존에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응답률 기준으로 보면 한동안 RDD 방식으로 할 때는 한 1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ALS 조사가 뭐 한 3에서 네. 뭐 3, 4% 정도였는데 지금 안심번호를 쓰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적어도 25에서 30%. 그러면 예를 들면 리얼미터 언론조사는 여론조사는 그 어떻게 ARS죠. 네네. 그러면은 우선 그것만으로도 훨씬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고 안심번호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안심번호를 쓰죠. 그러니까 안심번호는 뭐 전화 면접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국정지지도 같은 여론조사 할 때도 안심번호를 쓰나요? 지금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시길 안심번호를 쓰는 이유가 네.
랜덤 샘플의 전체적인 인구 비례 반영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그걸 안 쓰면 애초에 그 인구 비례 반영 정확도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확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표성의 이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접촉을 하고 응답률을 높이게 되면 접촉률을 높이게 되면 좀 정치적 태도가 좀 약한 중도 성향과 무당파층이 이제 그 응답률이 높아지죠. 응답률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작년에 이제 그 통계학회에서 이제 그 두 방법을 가지고 실험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날에 같은 문항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했었는데 가령 대통령 지지율 결과를 보면 ARS 조사로 이제 한 결과 같은 경우는 매우 잘못했다라는 게 거의 과반을 오가는 이런 결과고 저희 조사로 했을 때 한 그 절반 수준. 그러니까 사전촉도 매우 잘못했다, 매우 잘했다, 그리고 약간 잘했다, 네, 약간 네, 잘못했다 이렇게 사점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ALS 조사는 지금 그 매우 잘못했다,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이제 과대 대표되는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MBS 조사나 이제 이런 조사에서는 그런 약한 어떤 정치 성향의 사람들,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잡히죠. 그렇군요. 참고로 NBS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국내의 그 각 개별 여론조사 기관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되는 업체가 공동으로 돈을 내서 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요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갖다 비슷비슷한 질문을 갖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는 아마 자기가 돈을 내고 한 것을 팔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리어 MBS는 도리어 언론에서는 이렇게 썩 거론이 잘 안 되고 다른 것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시작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른 기관들은 뭐 갤럽도 그렇고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거의 매주 단위로 언론 기사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데 이게 왜 이랬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뭔가 객관화된 수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맡기는 아까 말씀대로 좀 외주화하는 이런 경향들이 이제 강화가 됐고 일상적인 과정에서 보면은 보통 아까 이제 유권자가 이제 참여하는 데는 선거하고 이제 그 여론조사였듯이 반대로 평가받는 그 공급자 정당이나 혹은 이제 청와대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이제 그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선거하고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높고 뭐 어떤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선거는 뭐 매년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임기 중간에 어떤 그 정당성이랄까 이런 거를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여당이나 이제 그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좀 이런 과정들이 좀 일상화된 이제 그러면서 정치 과정에서는 좀 그런 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이제 보도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객관화된 수치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기사죠.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클릭 수가 뭐 뻔한 기사들 맨날 쓰는 거에 비해서는 클릭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얼마만큼 5천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모든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정도 뭐 이런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다른 기사와 대비해 볼 때 상당히 많은 클릭 수와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하고 하고 있죠. 언론사에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사실은 내막은 잘 모르고요. 그래요? 예. 뭐 제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물어보냐면 이게 이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데에는 뭔가 언론사와
특정 여론조사 업체 사이의 어떤 결탁?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워낙 ARS가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만 싸우려다 보니까 그 뭐 싸우려고 그냥 남발해도 큰 돈 안 들이고 클릭 장사하는데 쓰는 도구가 돼버린 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여론조사에 관련 기사가 이렇게 매주 나오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죠. 일단 하여간 비용은 확실히 이제 저렴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5분의 1에서 뭐 4분의 1 정도. 뭐 그것도 가격이 뭐 회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딱 얼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그 전화 면접원이 이제 조사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 비용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한 뭐 2, 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질문. 네. 정확하냐고요. 저는 사실은 정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사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 정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두 네, 가지 질문이 네, 같이 있는 네, 거죠. 전체적으로 정확하냐. 네. 두 번째로는 NBS나 또 다른 언론사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막 남발하다시피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정확하냐. 저는 여론조사 방법 일반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맞추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애초에 설계부터와 방법부터가 부정확해. 거기다가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오차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53%에서 52% 내려갔느니, 네. 50.1%, 51%에서 드디어 49% 되니, 이따위 소리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조사 방법상의 어떤 문제나 이제 그 한계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걸 보도하고 이제 소비하는 차원에서 방식이 상당히 잘못됐다.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가령 뭐 전주 대비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범위인데 그 뭐 0.2 특히 0.2%가 올랐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막 설명을 분석을 해. 하고 나는 원래 이거 쓸 거야. 예, 예.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유권자들에 대한 굉장한 좀 왜곡된 그렇죠. 노이즈를 인식을 일으키는 예. 우리 유권자들이 저런 이슈에도 반응을 하는구나. 사실은 0.2%라고 하면은 아까 뭐 1%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헤드라인으로 뭐 저번 주에 비해서 뭐 반등했다. 뭐 급락했다. 뭐 오차범위 내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이런 이슈에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그 패턴이 인식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여론을 생각하는 그 인식 이게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당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여론조사 보도를 가지고 뭐 선거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그런 결과들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지율 갖고 선거 전략을 짜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민주당과 근접했다, 뭐 역전했다 그런 보도들이 이미 20대 총선에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조사나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인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의 격차는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전보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30% 이상으로 해서 역전했다 막 이런 그런 결과를 제가 보기에는 당시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 결과에서 이제 그 숨어 있는 샤이 보수층까지 고려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정권 심판론에 좀 매몰됐던. 5에서 이제 5판 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5판 안 했어도
그거 말고는 그분들이 팔 게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권 심판 말고는. 뭐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ARS를 갖고 별 의미도 없는 높낮이를 갖고 너무 수소봉대하는 문제가 좀 있다. 플러스 비교적 안정적으로 뭐 RDD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재접촉을 하고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는 이 방법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 이걸 갖고 시비 걸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뭐 5천만 대비 1,000명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통계학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샘플을 잡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뭐 1,000명만 갖고 어떻게 하냐 이런 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대비 예를 들어서 뭐 3,000명, 5,000명, 10,000명을 하면 얼마나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 조사할 때 보통 1,000명 정도에서 끊는 거는 그 오차 범위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1,000명을 넘어서부터는 사실은 뭐 2배를 늘리건 3배를 늘리건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렇죠. 큰 변동이 없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비용도 고려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그 오차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절충점이랄까? 이제 그게 한 1,000명 정도고요. 가령 뭐 거기서 뭐 10,000명으로 늘렸다. 전체 유권자. 그랬을 때 뭐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1, 2%?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정당에서 괜히 이런 걸로 돈 쓰는데 그 말하자면 이상하게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그 샘플을 늘린 조사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나는 그게 약간 좀 검은 돈이 오가게 더 나아진 건 없으면서 왜 뭐 1,000명 대비 10,000명 했으니까는 뭐 샘플 그 조사 비용이 높아지고 그래서 뒷돈 받으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여쭤본 겁니다. 보통 1,000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전국의 분포를 볼 때는 이제 1,000명 정도로 보는 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샘플 수를 늘리는 거는 이제 전체 어떤 그 정확성을 높이자 이런 차원보다 가령 하위 단위 분석을 할 때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1,000명 조사하면은 가령 호남은 한 100명 정도 네. 잡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100명의 샘플을 가지고 호남의 여론을 보는 거는 사실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부산 한 달 전쯤인가? 뭐 가덕도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부산에서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부산 시민만 대상으로 했던 뭐 이런 조사가 아니라 전국 조사에서 이제 한 100명도 안 되죠. 부산 시민만 되니까.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주와 비교해서 이제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은 정치권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제 확산된 다음에 뭐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 막 부산 가고 막 그 여권에서도 막 이제 가덕도 막 그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실은 굉장히 난센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 많이 웃었겠네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부산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네. 800명 정도 조사 결과에서 네.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죠. 이제 들여다볼 대목이었지만 사실은 전국 조사 1,000명 조사에서 부산 근데 왜 가덕도를 갖고 부산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전국 사람한테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아마 그 이슈에 대한 반응을 보고 네, 싶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그 한 결과를 갖다 그 우리가 읽을 때도 나름 그런 걸 다 챙겨가면서 네. 봐야 되는 우스운 상황이 그런 걸 다 알아서들 자기네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군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 흐름을 큰 흐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제 그 지지율 변동을 보면 상당히 사실은 좀 그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세 차례 큰 이제 그 웨이브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기대가 지방 컸죠. 예, 예. 실제 성과도 있었고 사실 국민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남북 관계에서 뭔가 큰 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지방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하는 그 당시 이제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 뭐 정당 지지율 굉장히 컸고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고요. 그런데 그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좀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그랬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그 19년 2월에 그 북미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뭔가 김정은 체제에서 뭔가 비핵화라든지 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북미 회담이 이제 깨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판단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근데 됐고요. 그거 이전에 제가 네. 이상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그래프에도 나오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19년 초에 북미 회담이 잘 안 될 때 얘기인데 네. 그 지방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확 내려갔단 말이죠. 네. 국민들은 좀 이게 경제 문제 쪽으로 좀 중심을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남북 관계에 매달리고 근데 경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의 어떤 그 갈등들이 지속되고 근데 그거는 봉합이 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결합이 됐던 게 음. 이제 하락 요인이 됐었던 오케이.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잔잔하게 네. 한 50% 찬반이? 근처에서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속도 조절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속도 조절한 거 잘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사실은 야당이 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만이 쌓이더라도 갈 데가 없어. 지금 야당의 모습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그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신뢰를 주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찬반이 균형을 이루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 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긍정 평가가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고 막상 이 그래프를 보면 네. 조국 장관 임명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뭐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번째 웨이브가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제 코로나 전국. 그때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제 뭐 K 방역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총선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그 지지를 모아줬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마찬가지인데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다시 또 내려갔어요. 지지율이 네.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까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 하락과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경제 불안감 이런 것에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좀 그 코로나 문제나 그 코로나로부터 비롯되는 그 경제적 타격을 이제 대책을 세우고 민생을 챙기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주기를 바랬던 건데 사실은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국회 원구성 과정이나 뭐 그 이후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부의 악재가 많았죠. 뭐 윤미향 의원 뭐 사건이라든지 뭐 임국공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180석에 이제 그 강한 이제 그 힘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한테 좀 잘 이제 해명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어떤 반성과 뭐 어떤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런 이슈들을 좀 이렇게 힘으로 좀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네네. 이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사이거든요. 네네. 딱 한 달 사이 이렇게 아주 그냥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이때는 사실은 국회 개원도 제대로 안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8월 그 사이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네. 작동을 하면서 음. 더 큰 이제 하락폭을 보였었던 거고요. 그래도 이제 또 코로나 어떤 그 확진자 이런 게 이제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소강 국면으로 갔었는데 11월 전후에서 이제 그 검찰 개혁 갈등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그때 확진자가 확 늘기 시작했죠. 막 1000명 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결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심판론이 혹은 이제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를 이제 네. 넘어서는 정리를 부탁드렸지만 사실 제가 제일 이상했던 현상은 네. 기껏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총선을까지는 올라갔다가 끝나자마자 확 내려가는 이 현상이 굉장히 반복돼서 네.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례적이죠. 보통은 선거를 크게 이기면 적어도 몇 개월 그러니까요. 동안은 네.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이번 정부 초기부터 기본적인 어떤 민심의 요구는 정부 여당이 바라는 민심의 요구는 좀 민생 우위 네,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경제적 불안감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아까 지방선거도 끝나고서도 그랬고 총선 끝나고서도 이제 비춰진 모습이 좀 그렇게 큰 정치적 힘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아니, 근데 쟁점을 만들고 뭔가 밀어붙이라고 그렇게 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이슈, 갈등하는 이슈 중심으로 해서 밀어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힘을 기반으로 좀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좀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틀이 훨씬 더 압도를 하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령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이제 2월 달부터 그 보궐선거 조사를 해보면 서울에서 이제 심판론이 한 49, 그리고 안정론이 한 41. 그게 한 3월까지는 그렇게 그 격차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3월 22일 했던 조사에서는 지금 심판론이 서울에서 거의 60%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 선거에서 그게 한 30대 중반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졌고 이게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좀 갤럽에서 이제 그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물어보는데 이게 한 지금 작년 연말 아까 그 추윤 갈등과 이제 확진자 수 늘는 그 시점에 이제 역전되기 시작해서 차기 대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 10% 이상 그 역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정론 대 심판론에서 이제 심판론이 훨씬 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좀 서울이 좀 더 지금 그 속도나 이런 건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정당 지지율 전국 집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그 우세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반대를 할 수 있는 야당 후보가 구체화되니까 조금 더 거기에 결집 효과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하고 이제 그 나오면서 해볼만 하다. 좀 이런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총장 사퇴가 현 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 효과를 그렇죠. 만큼 준 것이 이런 그 정권 심판론에 그 힘이 더 강하게 된 저는 것에 강하게 된 영향을 줬다 요인이었던 그런 것 얘기인 같고요. 거죠. 사람들이 왜 보통 그 이런 뭐 인식에서 오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초에 가장 큰 건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듣고 자기한테 싫은 거는 빼버리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볼 때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전체 여론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쪽에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2018년도 그 초에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여론을 좀 네. 아전인수격으로 좀 해석한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의 어떤 그 전국 변화, 이 과정에서는 저는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어떤 그 여론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던 거 아닌가. 실제로 검찰개혁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어려운 이슈거든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공수처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장관의 어떤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검찰 개혁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충분히 공감이 안 된 조건에서 이제 그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게 뭔가 그 권력 싸움으로 비춰진.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인식에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40,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51, 10% 차이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에 대한 평가가 또 50대 40으로 반전이 돼 있는 걸 보면, 크게 보면은 같이 돌아가는데 10% 정도 차이가 뺏기는 안 나는 걸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가 있었고요. 오케이. 그런 것에 그러니까, 비해서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지지층, 당 이 얘기는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나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많았다? 많았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이제 그 집도가 높은데, 네, 결집도가 높은데. 결집도 높고 지지를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탈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중도층이 진보층하고 같이 정부 여당을 밀어주고 네. 보수층이 고립돼 있는 이런 어떤 구도였는데, 저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층이 이제 이탈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징역 4년 선고에 대한 평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57.9, 거의 60%네요. 이거 훨씬 더 큰 차이네요. 그러니까 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그 조국 장관의 이제 그 결백을 믿고 지지를 하지만, 그러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범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기대했던 이 집권 세력도 상당히 이제 어떤 기득권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 좀 화가 많이 났던 이제 그런 게 좀 누적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실제 이제 작년 검찰개혁 파동 과정에서 그 재판이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지지가 높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장관이 이렇게 일거의 대선 주자로 부각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조국 장관 그 관련된 그 어떤 수사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게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잘못된 수사로 비춰졌지만, 최소한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 정당한 일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사실 이게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마 딜레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냐면 지지자들한테는 조국 씨가 억울하다는 얘기로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또 중도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도 여론조사 해볼 때 알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사실은 올 초에 약간 기회가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봉합하는 모양새를 이제 저도 그 표현을 저는 보면서 사람들은 뭐 이러고저러한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론조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떨어지던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이 되고 심판론이 우위에 섰다가 사실은 다시 이제 균형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 좀 많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가 그 시점에서는 잠깐 희망을 가졌었죠.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봉합하고 이제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에서는 또 이제 무슨 뭐 판사 이제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박범계 이제 장관 온 이후에 추가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2라운드 이게 붙으면서 이제 그걸 사실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직서를 낸 거잖아요. 사퇴를 한 거잖아요. 다시 이제 좀 정부 여당의 좀 그 지지를 좀 이렇게 복원해 가던 그 중도층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뭐 이슈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제 확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감정적인 어떤 반응? 최근에 어떤 정권 심판도 이제 높아지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건 좀 뭔가 감정적인 반응까지도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참고로 이제 방금 정한울 박사가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조사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열린민주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는 뭐 싫어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어쨌거나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개혁 또는 검찰개혁 2라운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월 조사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사직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을 때 이게 이제 심판론이랑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가령 심판론이 높아지는데 그 심판론자들은 윤석열 총장이 사직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게 이제 근데 원인인지 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네. 이제 뭐 그걸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심판론의 상승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사직이 상당히 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심판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제 좀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층과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갖다 언론이 막 왜곡을 해서 그렇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보수 언론의 논조랑 다른 의견이 또 다수 여론일 때도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그 심판론이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잘했다는 게 한 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 얘기를 했는데, 보수 언론이 거의 뭐 나라 망하라고 코로나 갖고 고사를 지내는데, 적어도 코로나 대책에 대한 대다수 여론의 그 무게는 여전히 잘했다 쪽에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지금 한 70% 정도가 전체 국민의 한 70% 정도는 맞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60% 이상이 이제 그 맞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문제에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저 부동산 문제, 네. 그리고 검찰 문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는 아니지만 가령 지금 오세훈 후보, 좀 박형준 후보 지금 뭐 거기도 이제 의혹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지금의 여론 상황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지금 여와 야를 놓고 둘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에 오케이. 딱 초점을 맞춰놓고 정부 여당에 대한 찬반을 우선, 야당에서 누가 나온지 중요한 게 네, 아니야. 네. 우선 여당부터 때리고 봐야 되겠다. 예. 이거구나.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한테 반응이 좀 기대했던 뭔가 그렇죠. 자기 반성, 뭔가 혁신, 그리고 책임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 이런 거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중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면서 안 되겠다 좀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이번 선거에서는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상당 부분 좀 굉장히 좀 공고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 뭐 선거전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로 맞불을 놓고 이런 거보다 좀 실망한 그 국민들이 그 실망한 지점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사과하고 난 다음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과를 했으면 네. 다른 걸 내놔야 되잖아. 근데 다른 거 내는 게 중요한 게 없거든. 그러면 사과도 잘 못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사과를 못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러고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무슨 경제적인 성과가 안 나면서 19년, 그러니까 18년 말이죠. 말부터 예. 후히 말하면 어떤 그 드라이버를 잃어버렸어.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간다라는 쪽으로 확 바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기껏 믿고 영입한 경제정책가들에 의한 경제정책이 성과가 안 나면서, 그럼 이거를 대신할 준비는 소위 말하면 이제 B 플랜을 안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잔잔하게 현상 유지로 가자라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앙등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뭔가 좀 나올 걸 기다리다 안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에 이제 그린 뉴딜 내놨는데 그거 뭐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근데 정부는 뭐 대단한 거나 하는 것처럼씩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건 좀 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쌓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여간 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죠. 저항 이거에 불을 지른 건 확실히 LH 사건이 굉장히 컸던 그렇죠. 것 같고요.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들이 뒤에서 해먹었어 이렇게 되는. 사실은 엄격히 생각하면 LH 직원에 의한 토지 투기는 정권이나 정치랑은 상관이 없는, 그들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조용한 데서 해먹던 것이 일부 내부 고발자가 생겨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것이 말하자면 때리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른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는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2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거 흔히 말할 때 뭐 말하자면 무슨 뭐 구도가 중요하다, 뭐 바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맞불이나 같이 이제 치받는, 그러니까 진영을 결집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선거 구도를 좀 돌리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정부 여당을 지지했다가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좀 달래고 분출된 그런 감정을 좀 돌리고 다시 이제 뭔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좀 비상한 어떤 좀 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여당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또 오세훈 후보 혹은 이제 박형준 후보 상대 후보하고의 어떤 그 싸움, 그래서 진영을 결집하는 쪽으로 지금 선거 운동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의 이 벌어져 있는 격차가 양쪽이 결집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좁힐 가능 계기를 만든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획기적으로 상대 당과의 어떤 네거티브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한테 실망했던 그 국민들한테 돌아선 이탈층들한테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이제 그 지지를 호소하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선거가 야당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에 대한 불만이 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여졌다고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뭐냐면 박형준이나 오세훈이나 국회의원 선거도 맨날 떨어지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도리어 더 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명하기 되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 그런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가령 차기 대선 주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뭐 사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의 어떤 야당 우위로의 어떤 역전 현상이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뭐 아까도 강조했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혼내주고 싶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수단, 도구, 통로 뭐 버스는 떠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탈 민주당 지지하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다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렀던 그 보수층 중에서 저번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탈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죠. 탄핵 과정에서, 네,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 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이제 보수 정당 지지율이 10%대 머물렀고 나머지 한 뭐 20%대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무당파로 빠졌지만 그 당시에 또 절반 정도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룹을 이제 그 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성향이 다르죠. 네. 새로 들어온 이 보수 성향의 뉴민주당 지지층은 좀 그렇게 싸우는 이슈보다 이념적인 이슈보다 민생이나 혹은 이제 통합 야당하고 좀 협치하는 이런 기대를 이제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이슈들 이런 게 이제 불거지면 사실은 그게 들어왔던 그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이제 밀어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중도 보수 성향의 어떤 새로운 지지층에 이제 집중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민생 혹은 어떤 부동산 거기다가 이제 검찰 관련된 이것들이 이제 아까 엮이면서 이 그룹들이 좀 떨어져 나갔고, 좀 다른 이슈로 이탈한 그룹이 좀 20대, 특히 여성층. 지금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20대 남자는 사실은 이번 정부 내에서 이제 페미니즘 막 논쟁 붙고 나면서, 좀 미리 이탈을 해 있었고요. 근데 20대, 3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성들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강한 그렇죠.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지지율도 높았고, 사실은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성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부터 이제 나왔고, 사실은 선거도 요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치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있는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젊은 여성 그룹들의 좀 실망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게 이제 지지 철회로도 조금 나타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 그 투표하겠냐,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20대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까지 2010년대부터 굉장히 이렇게 그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20대 남자보다는 높긴 하지만 30대, 40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 그러니까 아까 좀 정치 성향, 보수 성향에서는 한 40, 50대, 그리고 이제 PK, 이제 부산 쪽, 이쪽을 중심으로 이탈을 했다면, 좀 젊은 여성 그룹들은 그런 어떤 좀 그 젠더 이슈, 이거에 대한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에 실망하면서 좀 이탈하는, 좀 그런 게 좀 결부가 된 게 지금 이렇게 큰 격차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얘기만 했는데 부산 얘기를 하면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덕도 공항 이렇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인데 막상 어쨌든 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어떻게 좀 역전을 시킬까 해가지고서는 일을 벌였는데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 요번 3월달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부산 유권자들한테 요번 총선에서 어떤 이슈가 투표하는데 영향을 가장 미칠 것 같으냐 물어봤을 때 사실은 가덕도나 지금 LCT였나요? 예. 그 이슈는 지금 후순이고,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개발,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런 이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응답들이 이제 굉장히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루어 보면
사실은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시점에 그런 어떤 여론 변화가 있었던 건지 좀 아니지 않았나, 좀 그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잠깐 말했듯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굉장히 낮고 특별히 뭘 하겠다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비전도 없는데, 근데 박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거에 나와서 딱 한 번 되고 2번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공천도 못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후보가 되고, 오세훈 씨 역시 국회 한 번 하고 서울시장 한 번 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고 저러고 여기저기 끼워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떨어진 사람이 또 그 사람이 후보가 되고, 이게 뭐지? 난 참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거기에 비해서 또 여당에서 내는 후보도 그렇게 썩 대단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현 여우로서 꾸준하게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약세이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사실은 인물 요인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내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좀 그 불신, 그리고 도저히 찍지 못하겠다는 그 심리적 저항선, 네. 이런 게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게 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혹은 이제 그 당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에 대한 화난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여간 무조건 한번 누가 됐든 밀어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또 지지를 하게 되면 또 뭐 자기 정당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뭔가 자신이 바라는 좀 정신 차리는 모습이라든지 반성하는 모습, 이런 게 비춰지지 않으면 선거를 야권이 이긴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상당히 그런 추세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죠. 네, 오랜 시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아마 정 박사님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정권 말기에 가서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근본적으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한 일이 없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뽑아줬는데 돌이켜보면 뭘 한 건지, 구체적으로 크게 개혁을 이룬 것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그럼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아킬레스가 될 것은 이제 가계부채랑 부동산이 될 거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오를 것도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지금은 이제 6월달 종부세 등록 기준을 앞두고 얼마나 이주택자가 팔 거만 지금 기다리면서 손가락 빨고 앉아 있는 이상한 정책 마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보면, 차라리 뭐 이번 선거에 한번 좀 호되게 혼이 나고 정신을 좀 차리면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건 뭐 2주 후에 우선 결과를 보면 알겠죠. 네, 뭐 끝내기 전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정부 여당이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 뭔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점은 저는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렇게 큰 민심의 지지를 얻고 난 선거 직후부터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나름대로 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뭔가 정확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후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저는 포인트는 과연 그 이후에 그 악화되어 온 상황에 그 책임이 어디 있는 거냐. 경제 정책이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자리인지 모르지만 선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선거 끝나는 대로
홍남기 씨와 경제 정책 관련된 주요 정책가들을 다 해임하고 새 팀을 짜지 않는 한 내년 대선도 어렵다. 그래서 저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그 자성과 좀 들여다보는, 그래서 좀 냉철하게 좀 진단하고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뭐 선거 뭐 아직은 뭐 끝난 게 아니니까요. 또 단일화 과정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좀 문제를 보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재선을 노리면서 현상 유지 정책에 급급해온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한이 거의 다 하면서 한번 휘초리를 맞는 선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부적인 반성이라면 결국은 대선 전까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이 여론에 뭐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의 국회의 다수 인정을 이용을 해서 잘 좀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